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화원 배정호 세안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정호입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영입니다. 예, 정치 파발마 말소리 듣기 좋죠? 좋습니다. 아주 힘찹니다. 발빠르게 전해주시죠. 제가 말띠입니다. 예. 자, 네? 제가 말띠입니다. 아, 그러세요? 이 틈새를 놓치지 않고. 자, 저는 속입니다. 됐습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른바 서오남, 서울대 50대 남자와 안철수계의 약진이라는 분석이 나오던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배성호 교수님. 네, 먼저 24명의 인수위원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13명입니다. 과반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은 57.6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30은 한 명도 없습니다. 최연소가 45살, 최고령은 64세입니다. 그리고 남성 인수위원이 전체 24명 가운데 20명, 여성은 4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 50대 남성이 주류에서 서오남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통합인수기조는 MB계 그리고 호남 출신 안철수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안철수계가 전체 3분의 1을 차지해서 상당한 약진을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최수영 평론가님, 전체적인 인수위의 인선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세 파트로 좀 나눠보고 싶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번 그 인선은 좀 말하자면은 솔루션형 그 인사가 아닌가. 그러니까 해법을 찾는 인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전문가형 위주로 꾸려졌고 정치를 좀 최소화했다는 게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안보는 MB계가 좀 그러니까 이명박계가 좀 눈에 약진을 한 게. 그러니까 김성환 의원과 김태효 의원. 그 다음에 경제는 또 박근혜. 그걸 박근혜계.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하고 최상목 위원 이 두 사람은 또 박근혜 정부 때 중책을 맡았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좀 눈에 띄는 거는 최종학 교수하고 고산 전 우주인 두 분인데 고산 우주인은 인연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가 발탁했던 인사로 알려지고 있고 그다음에 최종학 교수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 옛날에 그 수사에 대해서 쓴소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격 발탁돼서 정말 이것이야말로 실용형 인사가 아니었냐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자, 배 교수님, 네. 다양성이 근데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청년, 여성 비중이 너무 적고요. 그리고 서울대 출신이 중심을 이뤄서 다양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은 피하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문제는 중요 의제와 관련해서 5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빠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성 정책 전문가가 좀 없고요. 교육 전문가도 없습니다. 기후위기 전문가 없고 통일 전문가 없고 부동산 관련 전문가도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왜 그러냐?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 주장하고 선제 타격을 주장해서 여성 통일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 받고 있고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교육부 폐지를 얘기해가지고 교육 분야 전문가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지 기후위기 이건 지금 당면한 핵심 과제인데 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인수위원회에 빠졌다는 것은 네.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 얘기 좀 해보자고요. 최수영 평론가 어떻게 지금 오늘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실 1호 공약이라 지금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현장팀이 양쪽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청사하고 언제 몇 시에 방문한대요? 오늘 오후에 방문한다고 했으니까 오후에? 지금 방문 중일 겁니다. 그래서 광화문 쪽은 이제 외교부 청사를 방문하고요. 그 다음에 용산은 이제 국방부 청사를 방문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이 논란이 이제 소통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어디로 이전하는가가 더 주목을 받는 거라 상태가 돼가지고 이게 사실 1호 공약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제 이게 초기 아젠다인데 지금 모든 이슈를 다 끌어안는 지금 그런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있어서 지금 이 향후 추이에 따라서 인수위 활동도 상당 부분 좀 그 좌지우지될 그런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코로나라든가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상 1호 공약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안심이 돼야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 예상치 못하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어요. 배 교수님, 네. 이제 5월 10일이죠. 취임 53일 앞뒀는데 이거 너무 졸속 추진이다, 돈도 많이 든다 이런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인수위에서는 국방부를 이전할 경우는 한 500억
정도가 든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사성 장군 출신이 있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 전체적으로 하면은 뭐 연쇄 비용 하면은 한 1조 원 이상이 들 것이다. 오늘 아침에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서도 김병지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임종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졸속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좀 의견도 좀 수렴하고 일단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1년 정도 후에 의견 수렴해서 좀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정의당의 이제 김종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헛소리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해서 좀 제 시간에 제가 볼 때는 뭐 국방부에서 들어가서 직무를 좀 시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아닌가. 물리적으로 일단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고 사성장군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최승 평론가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나오던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선인이 소통 때문에 이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게 지금 말하자면은 대통령 취임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사고로 바뀌거나 지금 이게 이른바 1조 원 돈의 비용까지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이 프레이밍에 빠져버리면 다른 공약들 다른 정책들 동력을 급격히 상실할 우려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속도 조절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결국 국민 여론이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은혜 대변인은 봄꽃 지기 전에 청와대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아주 서정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내가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임무를 시작할 가능성은 1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아니 청와대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를 더 강조하는 거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시기적으로 못을 받고 그렇게 거꾸로 역산해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과연 그러면 이 1호 공약으로서 적절한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국힘 내부에도 고민의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말이죠.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다가 준비를 좀 잘 세워갖고 집무실 그때 가서 이전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두 분? 저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초에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광화문 시대를 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경호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 때문에 바꿨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바꾸는데 지금 든 시간이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100년 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대통령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일주일만 해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야 이거 풍수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재형 평론가.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이게 목적은 권위주의 잔재를 청산하고 제왕적 대통령제 폐를 우리가 혁파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시작되고 더 낮은 곳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자. 그러면 저는 국민들의 그 권익과 편익이 더 우선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보안 경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영국에는 수상 관저가 다운인가 1번지잖아요. 다운타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다운인가 1번지죠. 10번지 아닌가요? 10번지인가요? 저는 무조건 1번지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좀 그러니까 따라가려는 것 같은데 그런 더 중요한 거는 본질에 부합하는 소통의 그런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예. 사실은 장소가 형식을 앞서서는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자와의 만남 이게 일단은 좀 어그러졌었는데 관련해서 메시지를 냈어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얘기됐는데요. 바람직한 방향 같고요. 그리고 청와대 문 늘 열려 있다. 무슨 조율 꼭 필요한 게 아니다. 라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사실상 빨리 만나자라는 주문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던진 것이 아닌가. 또 내민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조만간에 회동할 것 같고요. 뭐 왜 이 회동이 무산됐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뭐 사면 관련이다, 인사 관련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뭐라고 보냐면은 이른바 윤핵관들의 거친 말 때문이다. 상당히 좀 서로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말은 안 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는 다시 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래서 좀 국민들에게도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회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관련해서 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질책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좀 탁현민 비서관이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청와대 이전 논란이 되니까 그러면 안 쓸 거면 우리 줘요. 우리 잘 쓸게. 이거 비아냥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더더군다나 그 당선인과 대통령과의 지금 회담이 무산돼 가지고 그러니까 만남이 무산돼서 많은 국민들이 순조로운 정권이 교체되나 이렇게 우려감을 갖고 있는 시기에 이렇게 중요 공약에 대해서 약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오늘 대변인도 이런 얘기는 아마
비서실장도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절대 SNS나 이런데 예. 개인 의견 올리지 마라. 그리고 이제 대변인도 이게 탁현민 비서관을 질책한 거로 보면 된다라는 식의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좀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민감한 시기에는 서로 자극하는 말들 안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따끔하게 질책 잘 했고요. 두 분이 좀 벤치마킹 해야 될 선례가 있는데 DJ YS 회동이에요. 이틀 만에 만나가지고 6개 합의문을 내세웠고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정례 회동을 했어요. 그래서 총 네. 8차례나 만났거든요. 그래서 두 분도 좀 그런 회동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선 이후에 민주당의 파열음이 이제 여전한데요. 배정 교수님, 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죠.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예. 비대위원장 성실히 수행하겠다. 오직 당 쇄신의 일념을 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아픔 따르더라도 당 쇄신, 국민 명령 완수에 진력하겠다. 한마디로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뭐 이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 기자회견 전에도 앞으로 비대위 당 혁신 힘있게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행보가 뭐였냐면은 뭐 초선 의원 만나고 재선 의원 만나고 삼선 만나고 중진들 만났는데 이런 수순 자체가 결국은 굳히기 그런 수순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온 것 같은데 문제는 본인은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해도 절반 정도는 현실론 때문에 윤호중 비대위 체제 인정해야 된다. 그렇지만 절반 정도는 책임지고 물러나야지 무슨 책임져야 될 사람이 쇄신을 얘기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자리를 굳히겠다고 해도 당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반 정도이 갈려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반반보다는 예. 현실론 쪽에 좀 더 무게 중심이 가 있지만 저는 뭐 친묵하는 사람들까지 하면 한 반반 정도 된다고 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느 게 가장 이상적이냐? 25일이면은 새 원내대표가 나오거든요. 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새 원내대표가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선택해서 당을 혁신하고 쇄신하고 수습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최시영 평론가님, 이 내용이 보면 계파 갈등 양상으로 흐르는 모양새인데요. 친 이재명계로 꼽히는 최입의 비대위원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사에 반성문을 남기고 떠났으면 한다 이런 말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저께 제가 사실 다른 방송 출연 앞서서 대기실에서 잠깐 최입 의원 만났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약간 좀 왜곡된 거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퇴임사에 반성의 좀 그 뜻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기자가 이제 반성 그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그랬는데 반성문이라고 쓰는 바람에 자기 뜻이 좀 왜곡됐다 그러면서 이제 좀 아쉽지만 자기가 뭐 어쨌든 자기가 뱉은 말이니까 뭐 그 거기에 대해서 뭐 부인할 생각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반성의 뜻이든 반성문이든 간에 어쨌든 민주정당에서 좀 다양성의 목소리가 나와야지 대통령을 이렇게 공격했다고 도대체 그럼 너 당신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과만 있고 공은 없느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가지고 그게 쇄신이 되겠습니까? 혹시 이런 논란이 저는 건강한 당의 모습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춰질 수 있어서 비대위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말하자면 어떤 그 격이 없는 토론, 그 다음에 어떤 제한 없는 이런 얘기들이 좀 선을 자꾸 이렇게 긋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건 좀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입의 비대위원회 이런 언급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반발하고 또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메시지를 면면히 읽어봤는데요. 그렇게 뭐 핵심 포인트가 좀 없더라고요. 모두가 책임이다. 이 상황에서 누구 책임이 더 큰가를 따지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가려보려는 비겁함이다. 필요할 때는 대통령 찾고 당 어려워지면은 대통령 반성문 쓰라고 하는데 이게 좋은 정치인가 이런 메시지인데 뭐 이분들 입장에서는 청와대 출신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좀 보호하고 대변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지만은 네. 최입의 전 의원의 발언이 저는 그렇게 원칙론에서 크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건 하나 지적하고 싶어요. 모두의 책임이라는 말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 이런 모호한 화법으로 모호한 반성으로는 저는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없어요. 자,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거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인데 이게 지금 사실상 6파전으로 지금 치러질 거라면서요? 네, 6파전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이 선출 방식이거든요. 이번에는 계파 갈등을 좀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입 후보 방식이 아니고 교황 선출 방식입니다. 콘클라베 자기가 방식이라는 그렇습니다. 콘클라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이름 지어내다 보니까 지금 6파전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재명계에서는 박홍근 전 선대위 이재명 선대위의 캠프의 비서실장 출신이죠. 그리고 이낙연계는 박강원 이낙연 캠프의 총괄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계에서는 이제 안기백, 이원욱 두 의원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친문계에서는 김경애 부연, 그리고 친노계에서는 이광재 이렇게 해서 6명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크게 보면은 박홍근, 박광훈, 이원욱 그러니까 이재명계, 이낙연계, 정세균계 3파전이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박홍근, 박광훈 이재명계, 이낙연계 두 사람의 싸움으로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양파전으로 간다면은 결국은 SK계의 이원욱 의원이 이 캐스팅 보트를 지는 네. 그런 선거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누가 될지는 지금 예측 불가겠네요. 이게 또 지금 이제 뭐- 콘클라베 형식이니까 그렇죠. 예. 토론으로 치면 뭐 끝장 토론한다는 그런 거고 그런 끝장 거죠. 투표를 한다는 예,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럼 다음 주 금요일 날 해도 뭐 밤 늦게나 또 이합 집산이 있고 그러다 보면 밤 늦게나 결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재밌는 거는 저는 그런 거죠. 의원들이 자 그럼 우리 당의 새로운 이제 그 원내대표가 그러면 이제 우리 신주류로서 이재명을 택할 것이냐, 이재명을 그다음에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문이나 범친문이 우리가 이 주류의 이 기세를 놓고 가지 않을 것이냐 이런 어떤 컨센서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런 합의 정신, 그런 어떤 그런 어떤 그 말하자면은 느낌의 그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콘클라베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정서들이 어떻게 교환되느냐가 예. 굉장히 중요한 그 시점인 것 이 같아요.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만약에 이재명 교회가 원내대표에 선출된다면은 당의 주류 세력이 바뀌는 거예요. 친문에서 이제 이재명계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전 후보가 당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네.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볼게요. 경기지사가 이제 6월 지방선거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배종현 교수님 네. 민주당에 어떤 인물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지금 4명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안민석, 조정식, 김태년 의원 3명이고요. 그리고 염태영 전 수원시장 이렇게 모두 4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민주당 밖의 후보도 있습니다. 바로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입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했고 네. 또 정치개혁 합의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경기도 지사 선거전이 대선 주자급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은 결론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안의 사람이 아닌 민주당 밖에 김동연 대표가 굉장히 유력한 네. 그런 주자가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네. 자, 국민의힘 쪽에서 조금 전에 배수 교수도 얘기했지만 유승민 전 의원 차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알아보니까 유승민 의원은 개인적으로 정계 은퇴 생각이 강하다고 해요. 예.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상 역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변 참모들이 그러기엔 정치를 접기에는 아직도 당신이 연부역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저께인가 이제 회동을 가졌어요. 회동을 네. 가지면서 출마해라니까 즉답을 거부하고 좀 시간을 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이 연고지가 경기도가 아니잖아요. 대구 경기도는 아닙니까? 아니죠. 이제 이사를 4월 4일까지인가 하면 되는 것 그래요?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이제 왜 유승민 의원이 필요하냐 국힘 입장에서는 이분이 바로 개혁 보수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 말씀하신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기도지사는 웬만한 거물급 갖고는 잘 안 먹히는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분이 아직도 부동산에 뜨거운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경제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구가 된다 그러면은 해볼 만한 싸움이고 만일 경기도까지 탈환을 해버리면은 서울 수도권에서 인천 빼놓고는 또 인천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서울 경기를 갖고 가면은 나중에 국민의힘이 총선 지형에서 굉장히 유리해지거든요. 이런 점들을 이제 고려해서 유승민 의원에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네. 것 같은데 어쨌든 유승민 의원이 좀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한 일주일 넘기지 않고 예. 의견 표명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도전한다의 한 표입니다. 왜냐? 나이가 지금 58년생이니까 아직 젊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치인은 죽어야지 포기합니다. 생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배정 교수님 네. 조금 전에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네. 후보 물망에 김태년 의원을 거론했는데 네. 김태년 의원의 지사 도전 가능성이 많이 거론됐지만은 사퇴서를 내지를 않았대요 이번에. 음흠. 그래서 경기도 선거에는 불출마하게 됐다는 점
정정해드리고 많이 바쁘셔가지고 놓치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뭐. 아니죠 뭐 앵커를 좀 빛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연 역할을 했죠 뭐. 사후 약방문이 좋습니다. 자 이제는 이 상임 고문이죠. 이재명 후보의 등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두 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최수영 평론가. 저는 제가 보기에 세 가지 카드가 있죠. 일단 이번 지방선거 때 그럼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당을 이끌어 가느냐. 두 번째 8월 전당대회에 그럼 출마해서 문재인 모델을 삼느냐. 세 번째 2022년 총선에서 나오면서 바로 대권 가도까지 여의도 정가에서 바로 가느냐. 세 가지 선택지인데 네. 저는 이 세 가지 선택지 이전에 저는 민주당의 혁신이 더 우선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당이 바꾸어진 당에서 이재명을 호출하고 이재명을 소환해서 이재명의 사용법을 논해야지 지금 그 0.7%로 집회했다고 이 효과를 누리겠다고 하는 건 밥을 뜸을 안 들이고 밥을 짓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선택지는 민주당의 저는 체질 개선이 우선이다. 네. 부르려면은. 알겠습니다. 이건 뭐 제 세 가지 의견입니다. 선택지를 얘기했으니까요. 첫 번째 이번 지방선거 비대위원장 맡은 거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 자숙하는 모습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24년에 총선에 도전하는 선택지는 아니다. 왜냐 너무 공백이 길다. 그러면 남은 선택지 이번에 이제 8월 전당대회 때 당권을 잡는 것. 이거는 이제 문재인 모델이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생각이 네. 됩니다. 저도 하나 추가하면 정치는 생물이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오늘 훈수가 쌍땅 아주 터집니다. 뭐 죽지 않으면 계속 간다. 근데 김두관 의원이 이재명 조기 등판에 아주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까지 오늘 했더라고요. 1971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 이래 이 정도 후보가 나온 거는 이재명 후보가 유리하다고 본다라고까지 지금 말하자면 정말 이비어천가를 지금 부른 상황인데, 그러니까 김두관은 초기부터 그랬어요. 이 흔들리는 당을 잡으려면은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 와서 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아라. 다만 지금 당장 나오라는 거 아니다. 한 달 쉬다가 4월 달쯤 나와라라는 건데 사실 당에서는 이 의견이 그렇게 뭐 주류 의견은 아니고 네. 김두관 의원의 개인 소신이라고 합니다. 이 알겠습니다. 배경을 좀 얘기를 하면요. 역시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재명 보호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 쇄신하기.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보면은 친문 그리고 586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쇄신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는 뜻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온 것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우리나라는 아니고 런던 그 청리 다우닝. 간저 다우닝가 10번지입니다. 예, 10번가. 예. 네. 저는 왜 그때 뭐 대통령이나 수상이면 이러라고 생각하죠. 아니 저처럼 얘기해요. 앵커 좀 돋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줄 평하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오늘을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생각 듣겠습니다. 배정호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국민의 소리에 경청하세요. 교수님 고민 좀 해주세요. 변화되는데. 예. 자 이어서 최수영 평론가 해주세요. 3, 2, 1. 봄꽃이 지더라도 제대로 이전하는 게 우선이다. 그거 이상한데? 이상한데 나도. 자 알겠습니다.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배정호 교수 최수영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